안녕하세요. 실패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하고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꿔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잖아요. 실패했던 걸 잊으면 또다시 되풀이된다고 하면서요. 근데 실패를 어떻게든 만회하는 데 집착을 하다 보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목표만 바라보게 돼서 시야가 좁아지고 원래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실패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었어요. 대단한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목표로 한 것에서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 대학교도 공부하다가 엉덩이에서 쥐가 날 만큼 열심히 해서 들어갔었고 늘 제가 목표로 했던 성적은 유지했었어요. 물론 취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 세 번째 이직한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도 그 당시 제가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기업에 면접을 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직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 회사원이 내 몸값 올리는 일은 연봉 협상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이직을 해야 하는 법이라 시기 맞춰서 원하던 회사로 옮겼고요. 뭐든 원하는 건 꼭 손에 넣고 목표 지향적이었던 제 인생에 아마 첫 번째 큰 실패는 결혼이었을 거예요. 아니, 결혼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30대 중반에 만난 전 남편과 만났던 것 자체가 제 인생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직을 했던 것도 연봉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던 문제도 있었어요. 전 남편과 저는 같은 팀 직원이었고 그때 전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평판 좋고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죠. 전 남편과 연애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격도 비슷했고 서로 별다른 말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정도였어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바로 술이었습니다. 저는 제 전 남편만큼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술자리 나가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는 뭐 어차피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저도 같이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눈치 봐서 술 조절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만 하면 한 번씩 술을 진탕 마시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날이 있는 겁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자다가 발견돼서 제게 연락이 오곤 했죠. 아무래도 결혼 전에 이 문제를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전 남편에게 술 문제 고칠 생각 없다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꼭 바뀌겠다고 이제 저랑 같이 나가는 자리 아니면 술을 입에도 안 되겠다고 맹세를 하더군요. 실제로도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는 술을 줄이기도 했고 술자리에 나가도 안 취해서 오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전 남편을 더 좋은 사람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오만한 착각이었죠. 특히나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만약 제 이야기를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듣는다면 사람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연인, 내 배우자의 부모도 바꾸지 못했던 게 그 사람의 본성이니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희망을 거는 일이 부디 없길 바랍니다. 무조건 후회할 길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아무튼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바뀐 것 같던 전 남편이 결혼하고 석 달 지나기도 전에 본성을 보이더군요. 점점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집에서도 혼자 마시고 나중에는 제 앞에서 당당하게 주정까지 보이더군요. 심지어 연애하던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술버릇까지 생겨서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지 싶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마시는 날에는 그렇게 손에 뭘 들기만 하면 던졌어요. 처음에는 술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와 뭐 소파에 리모컨이 보인다 하면 이게 왜 여기 있냐고 하면서 바닥으로 던졌고요. 지 휴대폰도 들여다보다가 던졌습니다.
갈증 난다고 물 마시고 나서 싱크대로 컵을 던졌는데 유리컵을 그렇게 던지니 안 깨지고 배기겠어요? 그냥 술 마시면 이성적인 사고가 아예 휘발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의문인 게 과연 그 본능이 연애할 때 나온 적이 없었던 걸까요? 정말 결혼하고 나자마자 무슨 마법이라도 풀리는 것처럼 그제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연애할 때도 계속 제게 이 사람은 나중에 이럴 것이다 라고 사인을 보내고 그런 힌트들이 나왔었지만 제가 제 눈에 안경을 끼고 무시했던 걸까요? 술도 술이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한 계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승진을 했어요. 제 동기들 중에서 수석으로 승진이 된 건데 솔직히 제가 일을 잘했거든요. 저를 잘 따라주는 직원들도 많았고 나중에 인사팀에서 들어보니 상사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저를 뽑아주셨나 봐요. 그렇다고 그 자리가 제게 당연한 자리라는 게 아니었고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저도 고여있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제 성공에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축하를 해주는데 딱 한 사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제 승진이 확정됐을 때는 물론 축하를 해줬어요. 대단하다, 우리 마누라 최고라고 본인은 성공한 여자랑 결혼한 거라고 하며 비행기를 태우더군요. 근데 묘하게 그 축하하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원래 여보 나이에 결혼도 막 한 여자면 승진 대상에서 좀 제외되지 않나? 왜? 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됐지. 아니, 그것도 그건데 원래 여자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임신하고 육아휴직하면 아무래도 회사 자주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다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 이직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 전무님한테 말 다 했어. 나는 결혼하고 애를 둘셋 낳아도 절대 회사 안 그만둔다고. 아마 그 말 믿고 승진시켜 주신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애 낳으면 나만 엄마 돼? 당신도 아빠 되고 육아휴직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나만 승진해서 제외가 돼? 전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최 부장님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소식 들린다면서요? 최 부장님 혹시 회사 그만두세요? 최 부장님 축하드려요. 라는 말을 해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했는데 전 남편이 회사에서 이상한 말들을 흘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얼마 안 있으면 첫째 소식 들려올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니고 다른 직원들이 그래도 최 부장님은 출산하고 바로 출근하실 것 같다고 하면 거기다 대고 전 남편이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고 아마 아내도 아이 낳고 쉬고 싶을 거라고 요새 그런 말을 하더라 라는 저와 전혀 나눈 적도 없는 대화를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곧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한 후에는 회사를 쉴 것처럼 말하면서요. 와, 진짜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요? 그것도 나랑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한테? 또 무슨 말까지 했냐면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제 승진에 있어서 본인이 도와준 게 많고 심지어 본인도 승진 대상에 있었는데 그걸 양보했다는 식으로까지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 인간 저보다 근속일 수도 짧아요. 일도 솔직히 저만큼 능력도 없었습니다. 열등감에 눈 뒤집힌 인간이 이리도 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앉혀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그랬냐고. 왜 나랑 하지도 않은 말들을 회사에서 하고 다니냐. 회사 사람들 말 많은 거 모르냐고요. 그랬더니 뭐 제가 너무 일에만 집중하고 우리들 결혼 문제에는 소홀하는 것 같아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당신이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 문제에 관심 많으면 술이나 끊어. 내 승진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나가는 당신 술주정이 우리 결혼에 100배는 더 나쁜 영향 주니까. 이때 이후로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끝내 전 남편이 제게 드라이기를 던지면서 네가 회사에서나 내 상사지 집에서도 내 상사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을 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1년,
정말 짧디 짧은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같이 산 날도 얼마 없었고 애도 없어서 이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혼보다도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한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힘들고 괴로웠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혼 후에 저는 회사를 옮기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전 남편이 같은 회사에 있다고 해도 저는 제가 쟁취한 자리에서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작정하고 회사 안에서 저를 스토킹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혼한 부부가 같은 팀에 있는 건 회사 내부적으로도 문제라 부장인 제가 옮길 수 없으니 남편이 층이 다른 팀으로 이동했거든요. 근데도 제가 야근하는 날에는 할 일도 없으면서 같이 남아서 계속 말 걸어오고 방해하고 제자리에 편지를 두고 가고 심지어 제 사진을 몰래 휴대폰으로 찍는 걸 다른 직원이 발견해서 말리기까지 했네요. 미치겠더라고요. 작정하고 저를 스토킹하는 거였어요. 일 끝나면 제 차 앞에 메모를 붙이고 가고 기다렸다가 데려다 주겠다, 할 말 있다 하면서 제 일상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끝내 제 전 남편은 사내 괴롭힘과 스토킹 문제로 회사에서 징계도 받고 하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물론 저도 그대로 회사에 남을 수 있었지만 이미 그 회사에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결국 저도 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직도 당시 마땅히 제가 딱 원하는 조건이 없어서 그 전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갈 수도 없었죠. 이래저래 제 실패한 결혼은 제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어요. 전 남편에게서 겪은 기만과 배신, 그리고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더는 누구를 만나서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았고 또 모든 게 만족스러웠던 제 전 직장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일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당장 제가 힘들게 이직한 직장이 전부라는 생각에 이곳에서라도 좋은 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아니, 그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만 제게 파국을 줬던 이혼이 끝내 전화위복이 돼서 성공으로 다시 쓰일 거라고 믿었죠. 다행히 옮긴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서 인정도 받아서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게는 일이 숨을 쉬고 다른 고난에서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돌파구 내지는 버팀목이었어요. 팔자련이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배우자, 영원한 파트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기한 게 사주를 보러 가도 거기서 저는 일하고 결혼할 팔자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제가 다시 연애를 하거나 재혼을 생각할 틈이 없었죠. 물론 용기가 없던 것도 맞았습니다. 다시 시도를 했다가 비슷한 상처를 받으면 어쩌면 그전처럼 회복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보다 외로움과 실패였던 걸 성공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나 봐요. 그런 낭패를 보고도 다시 시도를 했으니 말입니다. 이혼을 하고 3년이 지나 저는 40대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타는 게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나이에 혼자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가족들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가족만 보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소모임에 들어갔죠. 회사 이외의 사회생활을 만들어 외로움을 좀 달랠까 하고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각종 모임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모임은 가구 공방에서 같이 나무로 된 가구를 제작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운동 모임에 들기엔 제 체력이 너무 바닥이었고 그렇다고 만나서 술 마시고 밥만 먹는 모임도 좀 소모적인 것 같아 모임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회원들이 전부 저처럼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잘 통하고 아무래도 회원 간의 조언이나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친해진 이혼 5년차, 7년차 선배 언니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남자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모임 안에서 대표님으로 불렸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차려입었어도 돈칠한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 남자도 그랬습니다. 성격은 평범하다 못해 심지어 수도분해 보이는 사람이 손목에 찬 시계, 타고 다니는 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죠. 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모임에서 회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 늘 먼저 카드를 꺼내서 다 같이 먹은 비용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저희 회식 비용도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 귀한 카드로 한 번에 긁어주셨습니다. 아우, 또 김 대표님이 한턱 내시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형님. 존경합니다. 모임 남자 회원들은 그 남자를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몇몇 여자 회원들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얼굴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고 심지어 재력이 빵빵하니 혼자 있기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요. 남자는 5년 전 사별해서 혼자가 됐다고 하는데 들어보니 그 후로 몇 번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는 했는데 안 됐다고 회식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더 본인 회사를 키우는데 집중을 했었다. 일만 하느라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는지 몰랐다 하는데 공감도 되고 저렇게 성공한 사업가인 사람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했죠. 근데 그 남자가 저하고 어떻게 엮였냐고요? 그 남자가 먼저 제게 다가왔거든요. 종종 모임에서 제가 가구에 리스칠을 하거나 무거운 걸 옮기고 목재를 자를 때 조용히 와서 도와주다 가고 하긴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게 밥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야 당연히 다른 회원들도 같이 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성철 씨가 사시게요? 왜 매일 성철 씨가 내려고 하세요? 우리 매달 회비도 걷는데. 아니요. 회식이 아니라 수정 씨한테만 사드리고 싶어서요. 남자는 원래 저하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제가 회식에 자주 안 나가서 따로 대화할 자리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모임은 나갔지만 뒤풀이는 참여를 잘 안 했거든요. 남자는 회식 자리가 늘어나면 혹시 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고 그래서 그때 먼저 회식 자리를 마련해 한턱 낼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생돈을 써왔던 거죠. 남자의 관심이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때까지 전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서 남자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누가 제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게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성공한 사업가에 평판도 나쁘지 않으니 밀어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몇 번 모임 이외에도 따로 만나고 회군 후 같이 드라이브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서로가 사별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걸 아는 상태라 심적인 부담도 없었고 오히려 속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남자를 만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단순히 지갑 사정이 여유롭다는 게 장점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얼마나 해도 인내심 있게 들어준다고 해야 할까요? 참 뭐든 말하기 편한 사람이었어요. 공감도 잘해주고 조언도 아낌없이 해줬고요. 한 번은 제가 집에 속상한 일이 있어 남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시간 장장 70분간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듣고만 있어 주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치졸한 열등감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이혼한 터라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서 오는 여유로움이 저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냥 뭐든 그래 하는 예스맨이었고 제 성공에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물론 그만큼 큰 성공을 한 사람이라 만나면서 불편한 점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종종 일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 날도 있었고 또 뭐라고 해야 할지 뭔가 의도치 않지만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니까 아무래도 한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생각이나 경영 방법 같은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도 조건만 된다면 제 사무실 따로 차려보는 게 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한테 어쩌다 그 회사를 차리게 됐냐, 처음에는 사원 몇 명으로 시작했냐,
일하면서 대표로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같은 걸 물어보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일적인 질문을 하면 은근히 대답을 피하고 말하기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 아까 퇴근했는데 또 일 얘기해야 돼? 퇴근하면 일에 관련된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러면서 대답을 피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약간 짜증을 내면서 그걸 수정이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 말을 그렇게까지 밖에 못하냐고 하니까 자기도 실수했다 싶었는지 내가 예민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기분 나빴던 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또 종종 전화를 하다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괜찮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별 대답도 안 해주다가 회사 일이라고만 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은 내가 그렇게 못 믿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회사 일이든 뭐든 그 남자에게 다 말하고 고민도 말하는데 이 사람은 내게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어요. 나만 기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전 남편을 포함해서 이 남자 전에는 늘 제가 더 능력 있고 일적으로 성공한 연애만 했던 터라 이게 나보다 성공한 남자를 만나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제가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겠다 결심했던 건 능력도 좋고 평소에 제게도 잘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냥 연애만 했을 때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온 겁니다. 저는 이혼 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본인이 보낸 선물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택배 3개나 왔다던데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그거 수정이 네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어머님 거니까 두 분이서 열어보시라고 전해줘. 아직 얼굴도 못 보고 심지어 저는 부모님께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도 못했을 때 그렇게 폭탄 선물을 보냈더군요. 물론 제게 상의도 없이 그렇게 선물을 보내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가 보낸 유명한 찻잔 세트와 도라지 전과 그리고 한우 세트를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남자는 새롭게 저희 집안의 김사위로 불리게 됐고요.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 늘 저희 부모님 일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빼서 달려오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간단한 수술, 담낭 용종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아버지가 수술 받는 날 저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아버지 수술 받고 나오신 후에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했어요. 또 저희 오빠가 담당 세무가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자가 선뜻 아는 세무사가 있다고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제게 중요한 자리에 들고 갈 가방이 너무 낡았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돈으로 이번에 어머니 가방 하나 해드려야겠다고 남자에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같이 가자고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바로 백화점으로 갔죠. 딱 봐도 남자가 저희 어머니 가방을 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니는 좀 부담이 되셨나 봐요. 저와 남자가 재혼을 앞두고 있어 가족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얼굴 안 지 얼마 안 된 사위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 받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매장을 전부 다녔지만 결국 어머니 마음에 드는 가방을 찾지 못했네요.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뭘 봐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미안해, 김서방. 오늘 괜히 헛걸음만 하게 해서. 아니에요. 마음에 안 차는 거 사는 것보다 심사숙고해서 사는 게 멀리 보면 훨씬 낫죠. 저도 물건 고를 때 기본으로 며칠씩 고민하고 사는 성격이라서 장모님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왜 마음에 안 차는 거 사면 들고 다니겠지 해서 사면 꼭 몇 번 안 들고 보관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돈 낭비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내일이라도 저랑 다른 백화점 가보세요. 내일은 장모님 마음에 딱 드는 가방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일로 힘든 사람이 저희 어머니 가방 고르는데 저렇게 발벗고 나서주니 고맙기도 하고
진짜 내 가족을 소중히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부디 제 실패한 첫 번째 결혼처럼 저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바뀌지 않길 바랐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이 바뀌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알던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저 그걸 재혼하기 전에 알아 천만다행, 지옥불에 발 담그기 전에 살아왔다는 생각만 들어요. 남자와의 재혼 준비는 잡음 하나 없이 착착 진행됐어요. 저희 둘 다 재혼식은 아주 간소하게 치러지길 바랐고 같이 살 집은 남자가 이미 준비를 한 상태라서 이사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할 집 리모델링이 기간이 좀 길어져서 재혼식을 하고 며칠 뒤에 이사를 할 수 있던 게 유일한 흠이었죠. 그래도 드디어 뭔가 심적으로 안정된 인생을 살겠구나. 나도 내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됐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자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실패한 결혼 생활이나 이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더라고요. 뭔가 이번 재혼으로 모든 게 보상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보상은 그리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혼은 세상이 제게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라는 불호령을 내리며 찬물을 확 뿌리는 것과 같았어요. 재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무려 전날이요. 그 전날에는 아무래도 연차를 내서 다음날 있을 재혼식 준비도 더 하고 쉬고 싶었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 회사에 출근을 했었어요. 회사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재혼식 이야기를 했는데 점심시간이 됐을 때 식사를 하고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산 다음에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 최 팀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손님이요? 누구요? 원래 회사로 일적인 미팅을 제외하고는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드문데 대체 누구지?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 옆에 마련된 테이블로 갔거든요. 거긴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좀 독특한 여성분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초면인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제가 최수정인데 무슨 일로 오셨죠? 아, 안녕하세요. 정말 최수정 씨 맞으시죠? 여자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고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마주 인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로 오셨냐고 혹시 저랑 아는 분이냐 물었더니 여자는 만난 적은 없지만 저를 알고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꼭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저는 이제 일할 시간이고 그때는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럼 여기서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당황하면서 이런 일을 회사에서 할 수 없다고 분명 저도 원치 않을 거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할 말이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니 회사에서 할 수 없고 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말입니다. 저는 이 여자가 할 이야기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자를 무작정 믿을 수도 없고 근데 또 그냥 보내자니 신경이 쓸 것 같아 그때 비어있는 회의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왠지 모르는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가긴 무섭기도 했거든요. 여자는 회의실 의자에 앉자마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날도 몇 번을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 사람에게 최선인 것 같아서 왔다고 운을 떼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수정 씨, 내일이 결혼식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재혼식이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왜 재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지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오늘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수정 씨가 내일 재혼하는 남자 김성철에 대해 비밀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지저분할 정도로 아주 많죠. 수정 씨, 김성철이 회사 대표라고 알고 있죠? 근데 진짜 대표가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자는 제가 재혼할 남자가 평범한 회사 대표가 아니라 세금 문제로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증거도 없고 생판 모르는 남이 하는 말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믿겠어요? 그래서 헛웃음을 터뜨리면서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 그 여자가 제 앞에 사진들을 펼쳐 보이면서 제 발목을 붙잡더군요. 그 인간 지금 대표라고 떵떵거린 회사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 500 받고 있고 진짜 직업은 따로 있어요. 이 사진, 이게 이 인간이 친구라는 인간하고 같이 차린 불법업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떳떳하다고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랑 생일 파티 열고 찍은 사진이라고요. 여자가 제게 첫 번째로 보여준 사진은 어두운 술집에서 남자가 옆구리에 여자들 여럿을 끼고 시건방지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테이블엔 각종 안주와 케이크가 있었고 벽에는 김 사장님 47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땡땡하우스 공주일동이라고 써 있었죠. 지는 그래도 이만한 가게 운영하는 거 그만한 능력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가게도 다 빚내고 지인들 등쳐먹어서 뜯어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한다고 사기치다가 고소랑 고소는 다 먹고 심지어 지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패고 합의금 물어주는 게 취미라고요. 사기에 폭행에 이 인간 정가만 8개인 거 몰랐죠? 수정신 지금 정가 8범이랑 재혼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제 앞에 남자 이름으로 발급된 범죄 수사 경력이 다 나와 있는 회보서를 들이미는 여자에게 말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그 인간이 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비자 신청하기 전에 뗀 회보서예요. 여긴 5건밖에 안 나오는데 이 이후로 3번 더 고소 먹고 하나는 합의하고 2개는 혐의 인정해서 정가 늘었고요. 참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형용할 수 없이 폭발하는 감정들 때문에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서 악을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거라곤 매갈이 없는 목소리뿐이었어요. 근데 대체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걸 다 알고 있고 저한테 이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제 물음에 여자는 가방에 있는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또 휴대폰을 켜서 그 안에 있는 사진도 보여줬고요. 거긴 단란한 가족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아이들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 남편이 될 그 남자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제 눈앞의 여자가 남자의 전부인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사별했다더니 이혼을 했던 거고 여자는 전 남편의 비밀을 제게 폭로하러 왔다고요. 근데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저 김성철 씨 법적 아내예요. 저희 사이에 애들도 있고 큰애는 이제 7 됐고 둘째는 4살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아직도 부부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이혼 안 해줬거든요. 아니 저도 당연히 이혼하고 싶었죠. 무슨 커피숍 도장 모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 내내 정가 경력이나 모으고 있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 때려치더니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술집 운영하고 심지어 명의 빌려준 다음에 바지 사장까지 하는 인간하고 당연히 갈라서고 싶었어요. 이 인간 폭력까지 썼거든요. 애들한테는 손 안 댔지만 솔직히 마누라 멱살도 잡는 인간이 애들 조금만 더 크면 손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 문제겠지. 그래도 애 아빠라고 애가 둘이라고 참다가 안 되겠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무슨 정신인지 이혼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갑자기 나가 살아서 강제로 별거한 지 벌써 2년이에요. 거의 이혼한 거나 다름없었죠. 서류상으로만 묶여 있었으니까. 전처라고 해도 뭐 이상할 거 없죠. 근데 몇 달 전부터 그 인간이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여자 생겨서 그러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렇게 빌어도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던 인간이 이제 지가 따로 여자 생기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싫다고 첫째 대학 가기 전까지만 참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서
저희 부모님 댁 쳐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여자는 휴대폰 안에 든 사진첩에서 영상 하나를 틀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안에는 제가 아는 그 남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거의 악마나 다름없는 모습의 짐승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있었어요. 야, 이 자식아, 놔! 놓으라고! 우리 아빠한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엄마 빨리 경찰에 신고해! 했어! 아! 저 자식 말려! 빨리! 아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나 건들지 말라고 했지? 그러게 왜 이혼하라는데 안 한다고 뻗팅기고 자빠져 있어? 어? 그러니까 몸에 피가 싹 빠져나간 것 같이 그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제게 영상을 보여준 여자는 그 영상을 차마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영상이 끝났을 때야 눈을 뜨면서 아직도 이 영상은 못 보겠네요. 너무 속상해서 라고 희미하게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신고해서 법적 절차 밟는 중이에요. 경찰 쪽에서는 살인 미수는 아니더라도 폭행이랑 주거 침입 그리고 협박죄는 성립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이 그냥 법적인 처벌만 받는 게 아니라 평생 불행했으면 하거든요. 저하고 우리 애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이 인간, 도저히 지 인생 찾아서 행복해지는 거 멀쩡히 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정 씨한테 왔어요. 수정 씨가 생각하기에 제가 단순히 복수 때문에 눈 멀어서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간 SNS에서 지 본 모습 숨기고 수정 씨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 보고 속이 뒤집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아무리 일면식 없고 오늘 처음 봤어도 같은 여자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정 씨 인생이 그 인간 손에 잡고 나락으로 가는 거 막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인간 때문에 피눈물 흘릴 피해자는 나면 좋게요. 그러니까 제발 현명한 선택하길 바랄게요. 물론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 인간도 만에 하나 저와는 다르게 수정 씨에게 좋은 남편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정 씨 이혼했었다면서요. 수정 씨는 전 남편 보면서 사람이 그리 쉽게 달라질 거라는 말 믿었나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마지막으로 제게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같이 살려고 산 집까지 전부 법인 소유의 차는 법인 리스, 그리고 집도 회사 명의의 월세일 거라고 덧붙이고 갔습니다. 한 차례 아주 지독한 폭풍이 제 마음속을 휘짓고 나간 것 같았네요. 여자의 말대로 정말 남자가 지금 법적으로 그 여자와 부부인지, 그리고 운영하는 회사에 정말 명의만 빌려주고 본인은 불법업소를 운영 중인지, 그리고 차와 집도 다 확인을 해야 했지만 그때의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남자의 이름으로 전과 경력이 나온 회보서와 그 남자가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다른 사실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선 사실들이 그 여자의 거짓말이라고 해도 전과와 폭행 영상이 진실이라면 아무 소용없었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걸 보면 눈을 감든 뜨든 그 장면이 눈앞에 잔상처럼 남거든요. 그 남자가 본인 장인을 짐승처럼 두들겨 패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속이 메스껍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날 도저히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반차를 내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 여자를 의심하셨지만 제가 여자에게서 받은 영상과 사진, 복사본이라고 준 회보서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는 입으로 쌍욕을 하시며 땅을 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악귀에 속은 거라고 하셨고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억울해하셨어요. 왜 우리 딸한테는 그런 놈들만 붙냐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냐고 하시며 괴로워하셨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때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재혼식에 초대한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재혼식이 취소됐다고 연락을 하시라고 했어요. 저도 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고요. 한순간의 창피함으로 평생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에게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재혼식 취소 연락을 보낼 때 남자와 만났던 모임의 회원들도 있어서 아마 그 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 남자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으니 평소와는 너무 다른 상기된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방금 모임 회원한테 연락 왔는데 형님 수정 씨하고 헤어진 거냐고, 재혼식 왜 취소냐고 하는데? 맞아. 내일 재혼식 취소야. 나 당신이랑 재혼 안 해. 뭐? 아, 이거 뭐야? 뭐 재혼식에서 깜짝 이벤트라도 하게? 수정아,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네가 뭘 안 좋아하든 이제 나랑 상관없고,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랑 정가범, 그리고 뭐든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무식한 인간을 안 좋아하니까, 아니 혐오하니까 너랑 못 산다고. 알아들어? 너 지금 뭘 알고 하는 소리야? 아니, 너 뭐 들었어? 그래, 하도 한 짓이 많으니까 감이 안 잡히겠지. 나 당신 전처 만났어. 아니, 지금은 전처가 아니라 본처지. 너 이혼 전이라며? 그분한테서 아주 친절하게 쏙쏙들이 다 들었으니까 힘 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 난 너랑 재혼 안 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물론 그 통화 후에도 몇 번 그 인간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회사까지 쫓아오고 심지어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까지 쫓아와서 대화 좀 하자고 본인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이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인간 얼굴을 보자마자 잘 왔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지금껏 그 인간이 저희 집에 보낸 선물들 마구잡이로 싸서 그 인간 앞에 던지셨거든요. 이거 가져가. 내가 우리 집에 자네가 준 물건들 볼 때마다 아주 치가 떨렸어. 마음 같으면 자네가 보낸 음식들 전부 토하고 싸서 자네 낯짝에 던지고 싶은 심정이야. 장모님, 저한테도 해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 제발. 해명은 무슨 해명? 우리도 다 봤어. 아주 열심히 살았더만. 어쩜 그리 부지런하게 살아서 사람 패고 사기치고 등쳐먹으면서 살았어. 아주 존경스러워 진짜. 우리는 자네, 우리 가족으로 절대 못 받아들여. 네가 네 장인이라는 사람 패는 걸 봤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이라고 품고 사나. 언젠가 수틀리면 나도 그렇게 팰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인간에게 조금도 말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 인간 앞에 던진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나가! 더 이상 긴 얘기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인간이 가방을 든 제 손목을 확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주치기가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할 말 있다고 했잖아. 좀 들으라고. 왜 사람 말을 무시해? 왜 사람이 화가 나면 눈이 돈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눈빛이었어요. 아니, 평범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진짜 저런 눈으로 사람을 팼구나 싶게 초점이 나간 짐승 같은 눈빛이었죠. 야, 너 내가 눈깔 그렇게 뜨면 무서워서 말 들을 줄 알아? 너한테 들을 말 없다고. 듣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아, 좀 사람 말 좀 들어. 나도 할 말 있어. 나도 이제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해? 내가 좀 착하게 살려는데 왜 돕질 않아? 끝내 저희 앞에 본성을 드러낸 남자는 제 손목을 아프게 붙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혹시 그 인간이 제게 손을 댈까 바로 다가오셔서 말리려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커다란 철 주전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저희가 차를 끓여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가 가득 들어있는 주전자였는데 그 주전자 뚜껑을 열고 그대로 남자 얼굴에 확 부어버리셨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야, 네가 정신 차리고 살면 사는 거지? 왜 내 딸이 거기다가 협조를 해야 돼? 내 딸 인생 말아먹을 일 있어? 너 같은 놈은 주제 파악하고 평생 혼자 썩어야 돼. 너 내가 경고하는데
이 이후로도 과거 숨기고 다른 집 딸들 인생에 오점 될 생각하지도 말어. 네 주제 알고 평생 혼자 사는 게 너 같은 놈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사는 길이야. 처음부터 지 과거 숨긴 놈이 뭐? 정신을 차려? 착하게 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빌어 처먹을 놈아. 어머니는 텅 빈 주전자를 휘두르시며 남자를 내쫓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을 내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뇌가 끓는 것 같이 화가 나셨다는데 그럴 수밖에요. 지 인생 지저분한데 저를 이용하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재혼이 파혼이 된 후로 저는 두 얼굴이나 다름없던 그 남자를 그냥 모른 척하기 억울해서 그 남자를 만났던 모임 사람들 일부분에게 전했어요. 그 인간 회사 대표의 재력가 인척했는데 사실 월급 받는 바지 사장에 빚만 있는 불법업소 주인이라고. 나도 그거 알고 파혼한 거니 그 인간 재력 믿고 돈을 빌렸거나 또 혹시라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당장 해결하라고 했죠. 근데 단순히 같은 회원들에게 그 인간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행동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그 인간에게 돈을 빌려줬던 남자 회원들이 꽤 되더라고요. 적으면 100만 원, 많으면 6, 700이 되는 돈이었어요. 뭐 술자리에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는데 뭐 성공한 재력가이니 당연히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그때 잘 보이면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제 연락을 받은 회원들이 나머지 다른 회원들에게 알려서 끝내 그 남자에게 현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9명이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돈을 빌려줬던 회원들은 단체로 그 인간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고 그 인간은 제게 연락을 해서 따지더군요. 참나, 돈 빌리고 안 갚은 인간이 그 시간에 돈이나 갚지 왜 제게 화풀이를 하나요? 너 미쳤어? 너 이거 고소당할 수 있어? 그건 알고 이러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바지 사장에 불법업소 운영하고 빚도 많은 거 사실이잖아. 야, 사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아, 역시 고소를 많이 당해봐서 그런가 꽤 빠삭하네. 그래,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고소해. 근데 너 빌린 돈 다 갚으면 고소할 돈은 남니? 나야 벌금을 내든 합의금을 물든 상관없는데 네가 그럴 만한 돈이 있는지 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그 남자는 제게 고소를 하기는커녕 그 후로 남자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서도 어떤 회원은 돈을 받았고 어떤 회원은 못 받고 그냥 남자가 잠적했다는 소문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고 7개월 정도 흘렀을 때 남자의 본처, 아니 지금은 전처가 된 여자에게서 연락을 한 통 받았어요. 그건 마침내 여자가 그 인간과 이혼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인간이 지금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었죠. 여자에게 듣기로는 다른 사기나 폭행 혐의가 아니라 그 인간이 바지 사장으로 있던 회사에서 탈세 문제가 나서 그것 때문에 형을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드디어 그 인간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제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수정씨를 위해서 폭로한 거라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 복수가 더 중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괜히 제 일에 수정씨를 이용한 것 같아서 계속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수정씨가 제 복수를 완성시켜주기도 했고요. 그 인간 진짜 수정씨랑 재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봤잖아요. 제발 이혼하자고 쌩 난리 다 피우는 거. 근데 그 재혼이 뒤집어졌으니 죽을 맛이 없겠죠. 아니에요. 절대 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은인이신걸요? 괜히 제가 죄송하죠.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배우자 있는 남자 만나고 있었으니까. 참, 우리는 왜 서로한테 미안해할까요? 우리한테 미안해할 인간은 감옥에 따로 있는데. 그죠? 저는 그분에게 살해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든 제 인생을 구제해 주신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게 자신의 인생도 저로 인해 일부분 보상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서로 비긴 거라고 하자고 하셨습니다.
요번에 한창 인기인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여자들 인생 여자들이 좀 지켜주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라는 말이 있었는데 딱 그 대사가 생각나더군요. 정말 이면식 없는 남이었지만 각자의 인생을 구했다는 게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제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인생을 구해주신 그분에게 늘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그런 용감하고 강단 있는 엄마의 손에 자랄 아이들도 늘 행복했으면 합니다. 지나온 시간이 굳었던 만큼 앞으로는 그저 걱정 없이 평탄하고 순조롭기만 한 시간뿐이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늘 행운만이 따르기를 바랄게요.